2분기 실적 호전주로 DB금융투자증권 하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저녁인데요. 지금 찍는 시간이 밤 10시 40분 정도 되네요. 지금 뭐 깊은 밤 종목 공부하다가 카페에다 올리지 않고 걸러쓰지 않고 동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DB인가요? DB금융투자도 매우 싼 기업이라고 보여서 2분기 시작 발표 난 다음에 샀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리고 추세 분석, 차트 분석과 추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엑셀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정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투자해도 실패하기도 하고 저와 다른 방법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제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니고 뭐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 뭐 함께 이제 서로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동영상을 또 찍어 보았습니다. 이게 그 스마트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없을 때는 전부 다 글로 썼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니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동영상으로 한 20분, 10분, 20분이면은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제 차트 분석과 추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제 백강산업인데요. 백강산업은 실적은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도 주가는 안 가고 있다. 이게 좀 많이 아쉽죠, 이게. 백강산업 같은 거 이제 투자할 때 실적은 마지막 날인 8월 14일 나왔지만 이 실적이 좋을지를 미리 알 수가 있네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이제 반기 보고서가 보시면은 8월 14일 날인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난번 동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드린 것처럼 사업 구조 간단해요. 이 회사는 그 가성소다를 만든 회사거든요. 이게 다 보시면은 그 가성소다 시장 점유율이 있잖아요. 그죠? 점유율을 보면은 백광산업이 그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케미칼이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LG화학, 롯데정밀화학, 그 백광산업, OCI인데 실적 발표는 모두 다 8월 14일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이제 발표한 회사들이 있으면은 만약 롯데정밀화학이 먼저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면은 가성소다 가격이 이게 거의 똑같아요. 국내 가격은. 마치 우리가 석유를 넣을 때 뭐 SOL에서 넣나 SK에서 석유를 넣나 석유 가격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성소다 같은 이제 범용 상품 같은 경우는 백강소재의 국내 판매 가격과 롯데정밀화학의 국내 판매 가격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중국 가격과 한국 가격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게 운반성이 힘들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 거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에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II 자료실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최근 실적을 보면은 이거는 물론 이제 8월 14일 이전에 이제 나왔던 거죠. 이제 이걸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성소다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전분기 대비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함. 전년 동기 대비 국제 가격 상승으로 매출액이 증가함. 그러니까 롯데 정밀화학에서 매출액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성소다는 그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롯데정밀화학에서. 그렇다면은 백광산업에서도 당연히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은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냐면은 차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쭉 해서 만약에 롯데생명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뭐 백과사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 놓게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우리가 봐야 될 이제 차트는 이제 이 가동소담값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만큼은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파와 PBR은 이제 우리 여기 들어가서 아이고 잘못 들었네. 여기서 이제 뭐 백광산업이면은 옆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종목 분석 들어가면 나온 것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자료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넣어봤거든요. 넣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만들었던 거 일단 지우고 이제 삭제하고 이제 그 차트 만들 때는 이제 퍼와 PBR 아니 ROE죠 ROE. 아유 내가 왜 정신없네. 이게 ROE. ROE와 PBR을 이제 비교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음영 처리하고 이걸 가지고 삽입에 들어가서 이제 위에 안 보이네요. 삽입에 들어가서 이제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차트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차트를 분산형 차트를 넣으세요. 그래서 분산형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차트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 차트 중에서 이제 이걸 클릭해서 추세선에 넣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분석하는 차트는 이런 차트를 보셔야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도 잘못됐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로 공부해야 될 종목은 이제 DB 금융투자인데 이것도 이런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는 건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이제 종목들의 ROE와 PBR을 이제 분석해 본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에는 이제 PBR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그리고 ROE는 높아서 좋은 거, 그 추세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기업들은 추세선 하단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PBR은 낮고 ROE는 높은 기업.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이제 찾아보고 그 기업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인 이제 증권 업종, 왜 증권 쪽에 쭉 봤냐면은 이게 증권사도 사실 그 기름 회사하고 똑같아가서 자동차 기름 낼 때 우리가 뭐 S-오일이냐 뭐 SK냐 크게 우리가 구별하지 않잖아요. 왜? 가격이 다 비슷하니까. 그냥 동네에서 가게에서 우리 기름 낼 때는 가까운 곳, 뭐 세차도 잘해주는 곳 이런 곳에 우리가 주로 이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수수료는 그 비슷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뭐 오랫동안 써왔던데
뭐 신용이나 대출 싸게 해주는 데 찾는 분들도 있고, 이런 기업이니까 비슷하니까 비슷한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 더 싼가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이제 분석했더니 1인 차트가 나왔고, 추세선을 만들어 봤더니 추세선 하단에 있는 것 제일 싼 게 이 기업이죠. PBR이 0.28, 그리고 ROE가 9.8% 나와 있는 DB금융투자가 제일 싸더라. 그래서 이 제일 싼 이 기업이 왜 싼지, 일시적으로 싼 건 아닌지, 앞으로도 뭐 하반기에도 계속 싸질 수 있고 내년도 괜찮을지를 봐서 괜찮겠다 싶으면 사고, 아니면 뭐 안 사는 거죠. 그죠? 이게 가치 투자가 자도 차트를 많이 보는데, 이런 차트를 봐요. 뭐 주가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금융투자가 얼만큼 싼지를 내가 밸류를 한번 쭉 봤더니, 어제 종가가 4,270원이거든요. 여기 주식수 4,244만 6,389주를 곱하면은 시총이 1,812억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 예상 퍼가 2점대예요. 예, PBR이 2점이 아니라 퍼가 2점. PBR은 0.24. 예상 퍼는 2점대. 이거를 한 30% 오른 상태에서 판다면은 퍼 3점대에 파는 거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그 왜 이렇게 실제 좋은데도 안 가냐라고 보면은, 과거 5년치를 쭉 보시면은 매출은 8천억, 1조, 2조 3천, 2조 3천, 9천억, 9천억에서 성장하다가 꺾어졌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흑자가 반토막 났다가 뭐 98억 줄었다가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죠, 이제. 하지만 이번 올해 들어서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분기 실적인데, 제가 한번 이게 쭉 계산해 봤어요. 해봤더니 작년 분기에도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또 적자 났다가.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1분기, 2분기가 다 좋아요. 그럼 왜 이렇게 적자가 난 해에는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는지를 이유를 보고, 이런 적자가 난 사유가 해소가 된다면은 올해부터는 정말 퍼 2점대, 3점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퍼 3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1분기와 작년 4분기에 이제 적자가 난 이유는 알아봤더니, 이제 이 DB 금융투자가 뭐 대손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 한번 크게 튼 것 같고, 1분기에는 그 금융상품 투자한 거에서 손실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갖고 있는 자산 중에도 크게 부실을 탈 만한 것도 없고, 뭐 금융 투자 ELS 했던 거 잘못 들어간 것도 없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되어서, 올해, 하지만 이제 2분기가 이렇게 너무 좋은 실적이 하반기도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이건 뭐 추정에 근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아마 1분기도 잘 나오고 2분도 잘 나왔으니까 3, 4분기도 유사하거나 좀 슬로우하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추정의 근거는 이제 신용을 많이 쓰고 있거든, 우리 그 고객들이. 신용 이자가 8%씩 이걸 보통 이제 징수하더라고요. 근데 2천억 정도의 8%면은 한 10%로 본다면은 200억 정도의 이제 이자가를 벌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저는 2분기, 3분기 시작도 좋아져서 올해 예상 뭐퍼 2점대, 3점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신용담보대출에서 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자회사인 뭐 DB자산운용과 DB저축은행의 지분법 이익도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신용 등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DB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A 등급이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뭐 올해부터는 A 마이너스 등급으로 이제 좀 떨어졌어요. 신용 등급이. 신용 등급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증권사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금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금리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KB증권이나 유한타증권은 AA 등급을 받고 있고 A 플러스 등급이라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KB, 유한타, BNK 투자증권들은 신용 등급이 올라갔는데 DB금융투자와 SK증권은 A 등급이었다가 A 마이너스 지금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용이 중요한 이런 금융 업종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제 PF 할 때 그 금리 부분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마진도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D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등급 하락을 어떻게 하든 좀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작년과 같이 분기 흑자 났다 적자 났다 이런 들쑥날쑥한 실적을 가지고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확률이 제 생각에는 높지 않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충분히 신용등급을 올려야만 하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저는 아까 추정할 때 하반기도 이번 2분기와 유사하거나 약간 슬로우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추정했는데 근거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회사에서 매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신용등급 상승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는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요인은 이 부분이에요. 신용등급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저 봐야 될 게 그 DB금융투자는 이제 증권사잖아요. 그리고 자회사로는 자산운용과 저축은행 가지고 있고 근데 뭐 자산운용은 뭐 다들 알다시피 실제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거고 저축은행은 이제 주식담보대출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 제가 앞서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수익이 상당히 이제 많다는 거죠.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음, 물론 이제 뭐 거래가 많아져서 그 위탁 매매 수수료도 많이 낮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위탁 매매 업무 수준에 이게 위탁 매매 수수료가 이제 그 360억에서 517억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수탁 수수료도 많이 이제 생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신용 공여.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하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4.9%에서 11%까지라고 하고 있고 8.5%에서 9.5% 하는데 보통 한 8%는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량 고객한테는 뭐 7%, 6%까지 해주긴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개미들한테는 한 8%, 8.5%는 받아가니까 그런데 이 신용 거래 융자금이 보시다시피 그 재작년에는 1,100억 정도였는데 지금 2,000억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 그 천억이 늘어났다면은 천억에 대해서 10% 이자만 해도 10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용 이자라는 거는 뭐 신용 이자를 1,000억 하다 2,000억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또 신용 거래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신용으로 한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위탁 수수료도 이제 늘어난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자회사를 보면은 여기 보시다 보면 이제 DB저축은행하고 DB자산운용이 있는데 지분이 이제 49%, 55%, 그러니까 50%, 55%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의 이제 작년 실적이 뭐 90억, 42억이거든요. 그럼 반은 이제 지분법 잡힐 수 있으니까 두 개 합쳐서 150억으로 잡는다면은 지분법 이익만 하더라도 한 70억, 75억 정도는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봐서 지분법 이익 75억에다가 2억에다가 지금 신용으로 인한 돈 버는 거, 그리고 예탁 수수료가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면은 괜찮겠다고 하는데, 딴 회사도,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일 건데, 보다시피 똑같은 매매 수수와 신용을 하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 피어 그룹에서 가장 싼 회사가 DB금융투자라는 거죠. ROE는 10% 정도 나오고 PBR은 0.3도 안 다, 0.28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는 뭐 하반기에 제가 추정한 대로 한다면 퍼 2점대가 나오는 건데 퍼 2점대면 너무 심하죠. 2점 한 3년만 돈 벌면은 이 회사가 더블로 성장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하죠. 그러면 이거 외에 또 다른 리스크는 없냐라고 본다면 이 회사의 그 회장님께서 그 김준기 회장님이에요. 김준기 회장님. 이분이 이제 그 지분 5% 갖고 있지만 이제 DB 손해보험을 저기서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김준기 회장님이 다들 아시다시피 좀 안 좋은 일로 지금 국내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경영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 주주만 이렇다 뿐이지 실제 경영진은 고종원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분은 전문 경영자예요. 주요 경력을 보시면은 뭐 노무라 정권이라든지 이렇게 S장국 정권 대표가 외국계에서 오래 이제 근무하셨던 분께서 대표이사 전문 경영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준기 그 소유자와 이제 경영자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영자 리스크를 좀 이제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고종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중에 또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유자한테 좀 좋은 평가를 받겠죠. 이제 이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현재 2018년 8월 그 18일 저녁 토요일이나 이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서 가장 싼 회사가 DB금융투자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2분기 실적을 보고 저는 이제 매수를 했어요. 아유, 근데 요즘 시장이 이거 싼 것도 안 가잖아요. 이게 싼 회사도. 그래서 이렇게 싸도 이제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3분기 실적이 지난번에 좀 제가 좀 분석 실패했던 세부 MEC처럼 이제 3분기에 확 실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저 계산을 쭉 해봤더니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만 607억이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단기 순이익만 지배로 봐도 397억,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반기만 봐도 싸잖아요. 반기만 봐도. 그래서 설사 하반기에 돈 한 푼은 못 번다고 하더라도 싼 회사이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뭐 패닉 상태에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투자자들은 이게 투자를 할 거고 예탁 수수료 낼 거고 신용 쓰는 친구들은 신용 계속 쓸 거고 그러면은 하반기에 아주 바보 같은 짓만 해도 퍼 4점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잘하면 2점대, 뭐 못해도 4점대. 이런 거면 좀 사놨다가 한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최소한 30%는 벌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 시장이 힘들어요 이게 싼 것도 안 가고
또 시장이 안 나면 급락해버리잖아요. 이게 싸도 안 가고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급락해버리고.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는데 다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씩 한 3, 4년, 4,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이 힘든 시기를 싼 회사 사서 갖고 있다 보면은 이제 뭐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사놓으면은 이제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 이거죠. 이제 지금 예상퍼가 2.4인데 여기서 더 빠지면은 반토막 나면은 퍼가 1점대가 될 거예요. 2점대. 2점대에서 1점대. 그거는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추세선 이제 우리 차트 다 보잖아요. 차트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고치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가가 안 갈 때마다 요는 이제 ROE와 PBR을 이제 본 차트를 보고 추세선을 보면서 싸다 싸지면 안 간다 그럴 때는 이제 맥주라도 한잔 하고 돈도 없으니까 이제 긴 마리에다가 그냥 맥주 마시면서 이제 책이나 보면서 버텨야죠. 여기까지가 이번 2018년 2분기 실적 호전주 매수한 종목 2개. 지난번에 미원 SC 하나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DB금융투자 이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이제 11월 15일에 나오겠죠. 이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뭐 쪽박을 차든 어느 정도 이걸 얻을 수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DB금융투자도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이거 여기 쫙 보시면은 네이버에 보면은 퍼가 40배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추정은 아직 안 나와 있고 PBR은 0.29배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작년 실적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44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1년 실적이 당기순이익 44억인데 지금 1분기 실적만 178억, 2분기 실적 219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 개 합쳐면은 그 지배 당기순이익으로 기준해도 397억, 400억이 나오니까 1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이버 금융에서는 아직 보시다시피 40배라고 지금 실제보다는 거의 반기로 보더라도 1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보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에는 우리 같은 이제 가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컨터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컨터 분석하는 친구들은 이제 네이버와 같은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친구들인데 컨터 이어 투자하는 친구들 중에 대표적인 친구들이 이제 그 ETF로 갖고 투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코덱스 200 ETF나 뭐 인버스 ETF나 이런 거 투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FN 가이드에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거 꺾어가지고 퍼가 낮은 종목을 이제 묻지마 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가축자들은 사실 시장에서 소수한 제가 보기엔 2%도 안 될 것 같아요. 98% 중에서 한 80%는 추세 매매하는 친구들이고 나머지들이 인덱스 투자하는 친구, 컨터 분석하는 친구들인데 컨터 분석하는 친구들은 항상 우리보다 늦어요. 이 친구들은 FN 가이드에 데이터가 다 나와야지 그거 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이런 매매하는 이 친구들은 아직도 이제 대비 금융투자는 퍼 41배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빠른 친구들은 이제 작년 시점이 아니라 올해 1분기 반영된 시점, 2분기 반영된 시점이 토대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DB 금융투자도 작년 시점으로 하면 퍼가 40배지만
지금 제가 살펴본 것처럼 상반기 시점만 갖고 보더라도 퍼가 4.5점. 그러니까 이거는 온기가 아니라 반기만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이제 컨터 분석하는 친구들이 FN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 이제 실적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에서 분석하고 싸다 싶어서 들어오면 우리보다 늦게 매수가 들어갈 텐데 그 친구들이 매수할 시점을 이제 8월 말에서 9월로 본다면은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이 이제 안 붙고 있지만 컨터 분석한 애들이 산다면은 이제 수급이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한 3개월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결국 안 올라가면 뭐 손절해야죠. 손절해야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가치투자자들이 이제 분석하는 차트는 ROE와 PBR을 분석한 차트와 거기서 추세라는 거는 다른 종목들과의 추세를 말하는 거고요. 또 수급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외국인이 샀냐 기관이 샀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싼 회사 사는 거를 어떤 친구들이 어떤 논리로 살 것인가 이걸 이제 분석하는 거죠. 우리 가치투자자들은 이번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아진 것 갖고 사고 있고 우리가 산 이 주식을 살 친구들은 퀀터 분석하는 친구들은 회사 내용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퀀터 분석할 수 있는 책을 쓴 분이 있길래 제가 이제 강력하게 좀 비난을 했죠. 너희들은 기업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기업의 내용을 보지 않고 숫자만 보는 사람들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도 인정하더라고요. 맞다. 우리는 기업 내용을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숫자만 보고 투자한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숫자를만 보지 기업 내용을 보지 않고 기업이 왜 변하고 있고 왜 돈을 잘 벌고 지난번에 잘 못 번 이런 걸 보지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마치 코덱스 200,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은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은 코스피 200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인덱스 펀드들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로 DB금융투자증권이 2분기 실적이 좋다는 거를 FM 가이드에서 실적 소폭차가 나와서 확정이 되면은 그제서야 매수를 하는 이제 컨터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산다면은 동종목도 한번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게 제 저의 현재 판단입니다. 이게 2018년 8월 18일 저녁 11시 10분에 저희 의견이고요. 이 의견은 내일이라도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사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고 매수했다가 쪽파가 차서도 저는 모릅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